한 여인이 낯설고 허름한 여관을 찾아들었다가 홀로 돌아가는 뒷모습에서 내가 무엇을 읽었을 것 같습니까? 미행이 취미예요? 해야 할 말은 한마디뿐입니다. 당신은 그 남자의 여자가 아니라는. 재미있군요. 잘도 두드려 맞추고 있어요. 도무지 내심을 알 수가 없어집니다. 도덕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하는 것은 안중에도 넣으려 하지 않으면서도 엉거주춤하는 그 자세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가야 해요. 이대로 나와 함께 가지 않겠어요? 독수리처럼 채 가지고 가는 거지. 뭘 묻는다. 정년이 장편소설 성녀 네 번째 이야기. 비가 거친 창밖은 눈이 시리도록 새파란 하늘, 앙상해진 은행나무에 겨우 몇 개의 잎만이 남겨져서 대롱거린다. 여자는 놓아버린 수화기 위에 손을 얹고 우두커니 창밖을 바라본다. 지금 그는 아무것과도 이어져 있지 않다. 허접스럽고 일상적인 욕심 같은 것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고 사람에 대한 느낌마저도 그저 담백할 뿐이다. 증오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하는 그 질긴 사슬과는 애당초 인연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다. 그러나 방금 전화로 오고 간 몇 마디의 대화는 여자의 손에 줄을 붙잡힌 풍선처럼 둥둥 떠서 흐른다. 그런가 하면 무거운 납덩이처럼 몇 개로 덩어리져서 내어 던져진 것 같기도 하다. 전화를 왜 걸었느냐고 묻지 않으시겠죠? 백민의 말투는 때를 쓰는 것도 같았고 나무라는 것도 같았다. 그야. 그렇다면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세요. 백민의 강경한 요구에 그는 갑자기 굳어졌다. 그 뜨거운 요구에 이끌려 가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못하게 버티려는 한쪽 날개의 퍼덕거림. 그 견인력의 한가운데서 힘든 중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외짝 날개가 퍼득이기 시작했다. 차라리 걸리적거리고 짐겹던 외짝 날개가 지금 퍼덕거리며 날개의 역할을 하겠단다.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다. 그저 지금까지 잠잠하던 한쪽 날개가 그 기능을 아주 버리지 않았다는 듯이 퍼덕거렸다. 막막해진 그네는 천치와도 같은 서투른 말씨로 더듬거렸다. 만나서 무엇하겠어요? 아니 무슨 그렇게 어이없는 말을. 우리는 서로 해야 할 말을 감추고 있지 않은가요? 아직이라니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그저 또 다시 한번 우연을 기다려보고요. 우연을 웃어주던 건 누굽니까? 하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다시 그 우연이나마 와주었으면 싶군요. 지원은 어지간히 마음을 가다듬은 뒤에 부드럽게 말했다. 백민의 음성이 격해졌다. 당신이라는 여자, 끔찍스러운 상식에 목을 메고 있는 여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 줄을 잡고 있는 것은 당신의 남편, 그리고 당신은 길들여진 애완동물처럼 이끌려 다니고 있네요. 전화기는 거기서 여운 없이 끊기며 격분했던 목소리까지 휘말아 가버렸다. 그 공간에 무엇이 있을 수 있기에,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이 남겨질 수 있기에. 그림자만도 못하고 바람결에 허망한 감촉만도 못한 몇 마디의 대화. 그러면서도 그것이 비문만큼이나 단단하게 새겨져 오는 환각은 무엇에서 연유하는 것인지. 여자는 그날 오후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쉽게 결정했다. 짓다가 중단한 친구의 집을 인수하기로 했다. 은행 융자까지 받은 편리한 조건이라지만
수율이 산속에 있는 데다 짓다가 버려둔 오래된 집터여서 실푸년스러운 곳이었다. 장사에 실패를 했다는 친구는 그 집만은 붙들고 버티려다가 포기한 것이라 했다. 지호는 그 일을 결정하면서 한쪽만 남은 날개의 죽지에 통증을 느꼈다. 스스로 무거운 짐을 걸머지려는 자신의 행동에 어느 만큼 어이없기까지 했다. 무슨 일에고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했던 것일까. 남편과의 이 기형적인 가정을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이 일을 도맡은 것일까. 그는 그 길로 친구를 몰다시피 하여 현장으로 갔다.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땅이라 아래 위로 축대가 쌓여 있었다. 20서너 평 남짓한 건평에 60평이 채 못 되는 대지라 그리 넉넉한 것이 못 되지만 주위가 숲이어서 아늑한 느낌을 주는 것이 좋았다. 추위는 차츰 젠걸음으로 다가올 것이다. 집을 버려두지 않으려면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일은 그 여자 혼자에게 주어진 일이다. 지호는 스스로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바쁘고 고단한 나날을 만들어갔다. 새집 공사장에서 거칠은 인부들과 입씨름을 거듭했고 딸리는 돈 때문에 동분서주했다. 그렇게 12월을 맞았고 다시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새집의 공사는 거의 끝손질에 이르렀다. 그날은 김미라와의 약속을 위하여 새집 일을 접어두기로 했다. 국립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연극 구경을 벌써부터 함께 가자던 것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미라는 오래전부터 안지원의 원고며 연속극을 주로 맡아서 방송해준 성우다. 대학은 지난해에 나왔지만 성우들은 재학 때부터 해왔던 터라 이제는 어지간히 틀 잡힌 성우가 되어 있다. 하얀 살갗의 몸매와 얼굴이 잘 다듬어지고 눈이 맑으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다부진 처녀다. 그러나 지원에게만은 꽤 오랫동안을 두고 곰살맞게 굴고 부침성 있게 대해왔다. 집에도 이따금 들러서 저녁을 먹고 가거나 하룻밤쯤 묵어갈 때도 있었고 밖에서 만나면 함께 있고 싶어서 안달이다. 이번에는 국립극장에서 공연 중인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함께 보자고 며칠 전부터 퇴근해 왔다. 두 여자는 점심때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미라는 짙은 오렌지빛 새 코트에다가 하얀 스카프를 받친 산뜻하고 신선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허리 쪽을 가볍게 휘어내린 프린세스 라인이 멋있었다. 오늘은 연극을 보러 간다 이 말씀이군 이 멋은. 오늘은 연극을 보러 가신다 이 말씀이군 이 멋은. 미라만큼 착실하고 뜨거운 관객이 좀 더 많다면 한국의 연극은 훨씬 햇볕을 볼 텐데. 농담 섞어 반겨주는 지원의 말을 미라는 차분하게 받았다. 연극을 보러 갈 때 마음과 옷차림에 색다른 준비를 하도록 가르쳐 주신 건 누구게요? 저는 안 여사의 어떤 동작, 어떤 말도 그냥 흘려넘긴 일이 없으니까. 보세요. 오늘도 부인의 분위기는 벌써 연극을 향해서 보통 때와는 다른 생생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는걸요. 언제나 나이보다는 훨씬 무겁고 어두운 색으로 옷을 선택하는 지원은 은회색 코트에 검은 장신구로 통일하고 있어 지나치게 차분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들은 가볍고 즐거운 기분으로 코트를 체크룸에 맡기고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시클라멘이 타는 듯한 꽃잎을 열고 있는 식탁은 눈이 부시다. 따뜻한 실내 온도와 웨이터들의 민첩한 동작이 그지없는 궤적이다. 유리창 밖에는 군중이 아주 분주스럽게 오고 간다. 거개가 포장지에 쌓인 물건을 가슴에 안거나 들고서. 내일이 24일인가? 네, 그래요. 마치 오늘이 전야제 같은 거죠.
백화점마다 거의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지호는 빵을 손으로 뜯으면서 무심하게 중얼거렸다. 우리네 전통의 명절도 아닌데. 하지만 모두들 발산할 곳이 없을 테니까. 안 선생님은 즐겁지 않으세요? 불쾌할 것도 없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의 들뜬 기분 속에서 조금도 동요 없이 시종 차분하기만 한 안 선생님은 발산할 곳이 따로 있으신 게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미라는 영리하고 예쁜 웃음과 함께 날카로운 눈빛을 반짝였다. 글쎄, 나는 이따금 안지원 여사와 마주칠 때라든가 안지원 여사를 생각할 때면 그 내면이 묘하고도 무궁무진해서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바보가 되고 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선생님은 분명히 어느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는 묘한 방법으로 발산하고 계신 거죠? 지원은 입안의 것을 말끔히 삼키면서 빙긋 웃었다. 애당초 발산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면? 약간 흐려지는 미라의 얼굴을 지켜보면서 지원은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내게는 숙제가 있는 거야. 숙제가 있을 뿐이야. 내 한쪽 날개에 행방을 찾아야 하는. 하긴 저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는지도 모르지. 저들이 저토록 한결같이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헤매는 것도 그 탓일는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한쪽 날개에 행방을 찾기 위하여. 여자는 자기 자신의 불구를 갑자기 의식하듯 어디라고 지적할 수 없이 몸의 한 부분이 몹시 거북스러워졌다. 그런가 하면 그것은 곧 마음의 어느 구석자리 같기도 하다. 잡히지 않지만 거북스럽고 편편찮은 느낌을 견딜 수 없다. 날개, 한쪽 날개. 그러나 그것을 찾는다 하자. 다시 찾아서 내 것이 된다 하자. 그 다음에 나는 어디를 향해 날아가야 하는 걸까? 지원은 그 미해결의 비밀 이외에 남몰래 숨겨둔 가슴 속의 비밀을 조금 열어 보여주고 싶은 근지러운 충동을 일으켰다. 이것 봐, 미라는 어디 아픈 데 없어? 별로. 생각 속의 사람은? 그것도. 유달리 귀찮거나 짜증나는 일도? 아직은? 그쯤이면 바보에 가깝도록 건강하군 그래. 무슨 얘기죠? 미라는 동그란 표정으로 재미있다는 듯 묻는다. 지호는 거의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아주 건강할 때는 육체라는 걸 별로 의식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는 거야. 아주 경쾌하고 활동하면서 말이지. 하지만 배가 아프거나 쑤시거나 변비통을 일으킬 때 그 아픔을 통해서 아, 배가 아프다, 이가 쑤시는군, 팔이 저려 하는 것으로 육체가 거기 있음을 의식하게 되겠지. 아픔을 통해서 그것이 거기 있음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의 아픔이라는 얘기가 성립되지 않을까? 또 반대로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는 것은 아픔에 눈 뜨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누구인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의 아픔이 눈 뜨는 거야. 상대방을 통해 마음이 눈 뜨는 것이지. 그 눈뜸은 이미 통증과 통하고 있는 것이겠지. 사랑은 끊임없는 자기 분해야. 그러면서도 합일점을 향하여 달리려고 하는 뼈아픈 이율배반이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여간 의식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형태든가 아픔으로 떠오르는 것이라고 생각되는군. 어린애가 만들어지고 뱃속에서 자라서 출산될 때까지를 생각해도 그렇지.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에 또 있을까? 생기질 때서부터 낳아놓고 그리고 그 모체가 죽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것은 끈질기게 묶여있는 것 아니야. 모두들 그 사실이 너무도 어마어마하니까
차라리 아무렇지도 않은 양 하고 무심한 듯, 아니 오히려 지순하고도 높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사는 거지. 사실은 새 생명을 만들어서 내어놓음과 동시에 그 생명을 품었던 모체는 허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소멸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일 텐데 그렇지가 않고 함께 살아 남겨지기 위하여 그토록 모진 아픔을 견디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 참, 장황한 궤변을 용케 참으며 듣고 앉았군. 지원의 마지막 농조에는 상관않는 듯 미라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의식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것은 날개야? 날개요? 어디로인지 달아나버린, 잃어버린 한쪽 날개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남겨진 한쪽 날개의 거추장스러움과 권태들. 차라리 그 남겨진 하나가 없어져 준다면 좋겠군요. 할 수만 있다면. 간단하잖아요. 이혼해버리세요. 불쑥 던지는 그 말에 지호는 내심 균형을 잃어버렸다. 그렇잖아요. 안지원 여사의 그 남겨진 외짝 날개는 깨끗이 못한 부자유에 불과한 거죠. 그건 결코 어울리지 않는 배우자에게서 도단한 것이겠죠. 인간에게는 애당초에 날개 같은 건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쓸데도 없는 날개 하나가 와서 붙은 거예요. 잃어버린 쪽을 찾기보다는 쓸모없이 남겨진 쪽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빠를 텐데요. 시간과는 상관없는 일인걸. 지원은 느릿하게 대답했다. 이혼하셔요. 지금 그 생활은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더 늦기 전에 분명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당돌하지만 정국을 찌르는 그 말에서 지원은 약간의 위협을 느꼈다. 끝낸 다음에는 새로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사랑도 결혼도 일도. 고작 그 되풀이를?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혼의 경력은 쓰라리고도 풍부한 인생의 실감으로 남겨질 것 같은걸요. 이혼을 한다는 사실은 멋지고 그럴듯하게만 생각되는데 나는 이따금 생각해요. 나도 그럭저럭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리라. 그리고는 찻집 같은 것을 해야지. 어쩐지 그럴듯한 것 같잖아요? 나 아는 선배에 그런 사람이 두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혼을 치른 여자에게는 떫은 아름다움 같은 것을 느껴요. 물론 여자 나름이긴 하겠지만. 지원은 흔들리는 시선을 들키고 싶지 않아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야트막하게 웃었다. 그래서 단순히 아가씨의 취미를 위해서 나도 이혼을? 농담으로 미루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자 미라는 반발했다. 덮어두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아는걸요. 그렇게 토라지지 말아요. 오랜만에 함께 먹은 점심이 걸리겠군요. 미라는 아무래도 지기가 싫은 듯 식후에 찻잔을 움켜쥐고 새침해하다가 그 이야기를 더 이어갈 용기가 없는 듯 표정을 애써 바꾸었다. 참, 선생님. 지난번에 내 이종 동생이 선생님 댁을 찾아갔었다고 그러더군요. 미라의 이종이? 네, 철학을 전공하는. 친구하고 둘이서 갔다더군요. 한 달 반쯤 전이던가? 남성운의 번역권으로 찾아왔었던 학생들이 얼른 생각났다. 그 중에 어느 편이? 철학을 전공하는 하대연이라고. 안지원 여사를 고향 같은 여인이래요.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번역 사건으로 인한 불쾌감이 치솟으려다 말고 꽃피듯이 피어오르는 기억. 노곤의 논의는 꽃사슴 같았지만 그저 외로워서 걱정거리던 것 같은 그 구슬픈 시선의 정년. 그래, 미라에게 그런 이종이 있었어? 그 아이는 고아예요. 아버지는 아주 어려서 여의고 어머니는 그 아이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함께 자랐어요.
이종이지만 친남매나 같은걸요. 그랬던가? 아주 괴짜죠. 머리가 썩 좋은가 하면 이따금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해서 속을 썩히곤 해요. 등록금을 가지고 훌쩍 여행을 떠나버린다든가 며칠씩 계속해서 포금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어머니를 속썩히죠. 아주 양순해 보이던데 대체로 우울한 성격이죠. 까닭이 있겠지. 그런데 안 선생님을 만나고 온 뒤로는 꽤 여러 번 선생님 얘기를 하더군요. 그들은 거리로 나섰다. 거리는 겨울 날씨답지 않게 포근하다. 극장 안은 바깥보다 추웠다. 햇빛을 못 보는 연극은 늘 부족한 예산 속에서 허덕거려야 했기 때문에 그곳은 한겨울에도 스팀이 들지 못했다. 그들은 객석에 옹송크리고 앉았다. 장막이 묵중하게 내려진 무대, 개막을 기다리는 동안의 미묘한 초조. 무대는 무대대로, 객석은 객석대로 분주스럽다. 연극에는 기다림과 준비의 약속에 생리가 있다. 그것 없이 이루어지는 연극이란 있을 수 없다. 인생은 연극이다 라는 말은 결코 옳지 않다. 연극처럼 그렇게 약속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관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막이 내려진 무대 앞에서의 초조한 느낌. 일단 객석에 자리 잡은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생생하게 겪어야 하는 그 실감을 찾아 안지원은 연극을 골라서 다닌다. 막이 열리기만 하면 반드시 무언가를 빠뜨린 채 이어져 가고 있는 듯한 무대 위의 공허한 움직임을 따라 그 여자도 함께 서성거린다. 막이 열렸다. 로마와 이집트의 의상들이 좀 어설프고 무대 장치가 엉성했지만 셰익스피어를 호흡해보려는 배우들의 열의로 무대는 그런대로 열기로 가득했다. 3시간이 넘는 연극이 끝났을 때는 바닥으로부터 올라온 냉기로 무릎이 저리고 하반신이 마비가 된 듯했다. 미라는 객석에서 일어나 반쯤 기지개를 켜면서 클레오파트라의 대사를 읊었다. 아, 세계의 면류관이 녹아버렸구나. 아, 전쟁의 꽃다발이 시들어버렸다. 무인의 깃대는 넘어졌다. 이제는 우열에 차는 관계가 없어졌으니 비추러 온 저 달 아래 이젠 놀랄만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얼어버린 무릎을 주무르고 앉았던 지원도 미라의 대사를 나직하게 받았다. 안토니, 비길 데 없이 훌륭하신 안토니. 그 위대한 정운을 담은 그릇이 싸늘하게 식어버렸구나. 아, 우리에겐 이젠 결심과 빠른 최후밖에 동무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관람객들은 맞은편 문과 양쪽 통로로 물 빠지듯이 흘러나가며 객석이 텅 비기 시작했다.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다. 무대 쪽 정면에서 성큼성큼 다가오는 백민과 정면으로 시선이 부딪혔다. 그는 무거운 물살을 기운차게 헤치듯이 지원의 앞으로 다가온다. 지원은 그가 다가오는 동안 막이 열린 무대를 바라볼 때처럼 야릇한 공허와 긴장을 함께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민은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처럼 피곤하고도 기쁜 얼굴로 활짝 웃으면서 우뚝 섰다. 참으로 밉살맞은 우연이군요. 백민의 말을 지원은 순하게 받았다. 구경 오셨어요? 연극은 꽤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혼자가 아니시군요. 백민이 여유 있게 고개를 돌릴 때 옆에 서 있던 미라의 안색이 약간 홍조를 뗀다. 그리고 그녀는 백민을 잘 알고 있는 듯 그러나 인사를 건네야 할지 어쩔지를 망설이는 눈치다. 소개해드리죠. 지원이 말하자 미라가 재빨리 받았다. 저는 백민 씨를 잘 알죠.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 나를 못 알아보겠지만 우리는 한때 연기학원에서 함께 배운 일이 있는걸요. 그리고 요즘에도 촬영소로 녹음을 하러 오고 가면서 적지 않이 만났었는걸요. 그들은 천천히 객석 사이를 빠져나왔다. 백미는 지원에게만 들리도록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오늘은 무슨 핑계로 이 우연으로부터 도피하시렵니까? 지원은 심상한 어투로 대답했다. 난 어느 곳으로도 달아나지 못하는 여자예요. 정말 도망쳐버릴 수 있는 길이란 죽음밖에 없다는 걸 알죠. 어느 것 앞에서 도망치기보다는 그것이 내게로 못 오도록 막는 수밖에 없겠죠. 클레오파트라의 대사가 인상적이잖아요. 그는 억양없이 연극 대사를 나직하게 외웠다. 세상 만사에 종말을 구하는 일을 단행하는 일이야말로 훌륭한 일이다. 그 죽음은 일체의 우연에 족쇄를 채워주고 일체의 변화에 빗장을 질러 잠가주지 않느냐. 죽음은 잠자는 것, 그 더러운 걸음을 다시는 맛보지 않아도 좋다. 거지나 카에사르나 다 같이 길러주는 그 더러운 음식물. 아니 어떻게 그리도 소상하게 암송을 하시죠? 대학교 때 그 몇 구절을 가지고 한 학기 내내 씨름을 했거든요. 그들은 재미있게 웃었다. 거리에는 머뭇거리는 한낮의 잔명들이 뿌유스름하게 남겨져 있었지만 상점마다 요란스러운 불빛들이 밤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의 제안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찻집으로 들어갔다. 마침 일요일 저녁이고 크리스마스 기분에 들떠있는 인파는 거리로만 흘렀기 때문에 찻집은 다른 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적했다. 찻잔을 앞에 두고 세 사람은 모두 말이 없었다. 대단한 사교를 필요로 할 처지도 아니었고 특별한 화제가 생겨줄 리도 없었다. 미라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를 탐지하려는 듯 시선이 전파 탐지기 같다. 이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다. 지원은 미라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몸이 점점 부풀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팽창하고 그리고 터져버리진 않을까 불안해졌다. 한편 그 깨질 듯한 불안에 야릇한 쾌감이 곁들여졌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눈을 들어 백민을 바라보았을 때 싱싱한 마스크 저쪽에서 천천히 맴돌고 있는 아직 연글지 않은 희미한 갈망과 부딪혔다. 아득하구나. 이것은 나의 적절한 소망이 아니다. 날개여, 날개여. 하지만 너를 딛고 날고 싶다. 너를 딛고 이 자리를 뜨고 싶다. 제3자의 의식 속에서 조형되어가는 마스크. 지원은 백민의 그 얼굴을 지켜보는 것이 갑자기 지겨워진다. 그들은 다시 밖으로 나왔다. 12월 24일을 하루 앞둔 거리는 들떠서 흘러가고 있다. 민속 공예품 가게에는 외국인 부부들이 꺼부정한 키를 수그리고 물건을 고르고 있었고 저마다 길 가운데로 걸어 나오고 말겠다는 듯이 발악적으로 불을 밝힌 양장점들은 손님들의 재촉에 시달리고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며 장식품들이 천연덕스러울 정도로 쇼윈도마다 실증을 느낄 만큼 산적해 있다. 베이커리의 진열장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들이 내로라하고 그 크기를 견주고 있고 사람들은 세상의 끝장이라도 맞는 것처럼 북적댔다. 영양센터라고 붙인 통닭 파는 집의 진열장 전기통 속에서는 발가벗은 채 공중에 걸린 통닭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고 줄지은 레코드 상점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제각기 악을 쓰듯이 돌아가고 있다. 아, 모두들 잘도 돌아가는구나. 정신없이. 그러나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광란의 거리가 갑자기 슬프고 초라했다.
충무로 입구의 양쪽 길에는 아세틸렌 등불을 밝힌 가지가지의 손수레 장수들이 주르르니 자리 잡고 있다. 고무줄에 걸려 너울거리는 크리스마스 카드, 달콤하고 고소한 볶은 밤의 냄새, 간이 문방구가 새해의 수첩이며 달력들을 전시하고 있다. 여자는 귤무더기가 쌓여있는 손수레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백민과 미라도 그 맞은편에 섰다. 지원은 귤을 고르다가 파랗게 솟아오르는 아세틸렌 불빛 건너로 백민을 마주보았다. 그곳에 누구인가가 지금 있다. 마주볼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맞은편의 사람이 누구라도 좋다. 창백하게 배결하는 푸른 불빛, 싸하게 불빛이 솟구치는 소리. 그리고 그 밑에 새콤하고도 달짝지근한 표정으로 쌓여있는 짙은 등황색의 귤무더기. 어느 날인가 가을비가 잎을 한 박 떨어뜨리며 지척지척 무겁게 내리던 밤에 비 내리는 거리에서 흘낏 스쳐가던 손수레의 이 등불은 그 여자의 가슴에 비수와 같았다. 그러나 지금 이 불빛은 그때와는 다르다. 누구인가의 얼굴이 그 불빛 속에 마주 서 있다. 하지만 이 불빛이 언제까지 있어줄 것인가? 그리고 마주친 두 개의 눈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여자는 두 사람에게 귤을 한 개씩 골라 손에 쥐어주고 느닷없는 작별을 던졌다. 나는 약속된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야 하겠어요. 백미는 귤을 한 손에 들고 굴다란 눈썹을 잠깐 모았지만 을에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무 말이 없었다. 미라는 아쉬운 표정으로 투정을 부렸다. 길 복판에서 이렇게 싱겁게 헤어지기에요. 어떻게 해보아도 싱겁긴 마찬가지일걸. 여자는 가볍게 웃어 보이고 돌아섰다. 곧 인파 속으로 휩쓸려든 그는 귤 껍질을 벗겨내고 그 한쪽을 입에 넣었다. 어금니로 깨물었을 때 입 안으로 가득 찬 그 신선하고도 새큼한 맛. 지원은 그 맛을 삼키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여자는 남편이 잘 들르는 찻집이며 술집을 찾아다녔다. 남성운을 찾아내어 함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다져가면서 어느 2층 찻집에서 익히 아는 친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 남산 여관애들 모여있어요. 지금쯤은 백열전이 벌어졌을 겁니다. 나는 초판에 미천을 털리고 후퇴한 거죠. 모두들 쟁쟁한 숙적이 모여있어서 볼만할 겁니다. 지원은 찻집 창문 아래로 사람들의 행렬을 내려다본다. 머리, 머리, 머리. 동그란 정수리, 까만 머리들이 둥실둥실 흘러간다. 짤막해 보이는 키, 젠걸음. 모두들 무엇을 하러 어디로 가는 것일까? 태어나기 전에도 저토록 분주했을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낙반을 기다리던 10달을 어떻게 참고 견뎠을까? 여자는 다시 거리로 내려와 그 인파 속에 휩쓸렸다. 나는 무엇을 하러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여자의 심술이 문득 좌초된다. 남편. 정열이 없는 선택이었다. 선택. 사실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자기 패배를 위장한 위선일 뿐이다. 정열 없는 선택의 냉연성, 그 숨겨진 교활. 그의 남편은 그런 내심에서 조형된 존재다. 안지원. 자기가 자기를 향해 만든 존재다. 그 냉연한 선택에 따르는 맛없는 자유. 그것은 차츰 권태의 앙금이 되어가고 있었다.
남산요관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 어귀에 있었다. 꽤나 오래 묵은 듯 싶은 외식 목조 현관에는 그 흔한 형광등의 혜택도 없이 갓을 잃어버린 발가벗은 전구가 매달려 있었다. 여럿이서 모여노는 방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아래 위를 한번 걸찍하게 훑어보던 종업원은 설마 어쩌랴 싶은 얼굴로 앞장을 선다. 계단을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꺾여지자 매캐한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엉켜왔다. 여깁니다. 종업원이 일러주는 방 앞에는 고춧가루며 중국 된장이 엉켜붙은 중국 음식 그릇이 볼꼴사납게 치싸여 있었다. 반쯤 열어놓은 문으로는 6조가량 되어 보이는 다다미방이 날름 드러나 보인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구수회의나 하듯이 둥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화투장을 주무르는 사나이들은 연화문쯤 되어 보인다. 한 구석에서는 무엇에 쫓기듯이 중국 밀가루 음식을 성급하게 긁어넣고 있었고 잿더리에서 흘러넘친 담배꽁초와 흩어진 재가 다다미 위를 형편없이 더럽히고 있다. 거의가 낯이 있거나 잘 아는 얼굴이다. 이름 있는 명사의 얼굴이며 유명인도 섞여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화투장을 쥐고 있었다. 맑고도 높은 창의 속에서 평소에는 천사장 같은 표정이던 그들의 얼굴 속에 이토록 악착스런 면도 있었구나 싶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별로 짓거리는 일도 없이 다만 전심전력을 그 작달한 화투짝에 기울이며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그 편의 돈을 긁고 오자는 전이만이 번쩍거린다. 그는 종업원에게 남성훈 씨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종업원이 말했지만 안에서는 코대답이 간신히 새어나왔다. 응? 누가 찾아와? 잠깐 뵙자는데요. 가만히 있어. 신경질적인 대답이 튀어나왔다. 한참 만에 복도로 나온 남자는 아내를 발견하자 약간은 놀란 듯 겸연쩍어했다. 그러나 곧 미간을 찌푸렸다. 웬일이야? 집으로 가시지 않겠어요? 나 지금 못 가. 갈 수 있는 사람임을 한번 보여줘요. 글쎄, 먼저 가라니까. 함께 가야만 하겠어요. 못해. 어서 가요. 창피하게 왜 이런 데까지 찾아다니며 야단이야. 이런 판에 여자가 끼어들면 재수가 없단 말이야. 안 되겠어요. 이런 곳에다가 남편을 팽개치듯 하고는 돌아갈 수가 없겠어요. 공연히 떼쓰지 말어. 곧 갈 테니. 정말 곧 뒤따라갈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내 체면도 세워야 할 게 아니오. 여자의 목적 없는 심술은 더 질기게 이어지지 못해 여관을 나와버린다. 재미도 없는 연극 연습을 하다가 집어치운 것처럼 아무런 느낌도 없다. 굳이 함께 가자고 조른 것은 그냥 그래 본 것뿐이다. 그곳을 거쳐 나온 감정은 가기 전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지원은 아무 생각 없이 밤거리를 줄곧 걸었다. 지치는 줄도 모르고 걷다가 다다른 곳은 해필랜드. 도로 확장을 위하여 건물을 헐어버린 빈터에 임시로 꾸며놓은 어린이 놀이터, 회전 목마, 로키트 회전 그네, 작은 호수 위에 유람선, 그리고 한쪽 구석에 위치한 유리의 집. 겨울인데다 늦은 시각이어서 아이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전등도 하나 걸려서 밝혀져 있고 바닥에는 캐러멜 값이며 과자 포장지가 바람을 타고 쓸려다닐 뿐 사람들의 발자국은 바람결 아래 지워져 있다. 재깔대는 아이들의 높은 목소리와 물방울 같은 웃음소리 속에서 활기있게 움직여야 할 그 마당이 죽은 듯 고요한 것이 무섭도록 섬뜩하다. 주인이 없는 그것들, 주인을 놓친 그것들, 주인을 잃어버린 그것들, 마땅히 있어야 할 주인이 없어 섬기지 못하고 버려진 것처럼 그 밤을 지키는 그것들은 시시각각으로 녹슬어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황량하게 녹슬어가는 시간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지나간 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자신의 그 물방울같이 맑고 투명하던 어린 시절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그러나 그것은 요지경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그림처럼 머물러 있을 뿐, 현재의 자기는 주인을 찾지 못한 녹슨 용구처럼 황량하기 이를 데 없구나 하는 느낌에 몸이 으스스해졌다. 회전근해가 설치된 구석자리 쪽에서 인기척이 난다. 그쪽에만은 아직도 불이 밝혀져 있고 사람들의 소리가 드문드문 들렸다. 그는 소리에 끌리듯이 그쪽으로 다가갔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끼룩끼룩 공간을 마찰시키듯 들려왔다. 장난감 비행기 속에는 두어 쌍의 연인들이 타고 있다. 보금자리를 비비고 들어앉은 한 쌍의 산새들처럼 불이 끝을 올리는 푸근한 지저김과 깃끼리의 비비듬 같은 나직한 울림이 새어나오고 있다. 회전 비행기 탑승권을 파는 매표구는 문이 닫혀 캄캄하다. 그 여자는 쇠 울타리를 이룬 입구에 서서 외투깃을 세우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문득 바로 곁에서 불이 번쩍 켜지더니 알싸한 담배 연기가 스쳐간다. 그런 뒤에 불붙은 담배가 불쑥 앞으로 왔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것이 백민임을 알았다. 남자의 시선은 따뜻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담배를 받아서 입술로 가져갔다. 무한하게 되었네요. 지원은 담배 연기를 흩으면서 말했다. 무엇을 무한해 하는 겁니까? 백민의 목소리는 푸근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런 곳에 온 걸 들켜버려서. 어린이 놀이터? 백민은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계속했다. 정말 들켜서는 안 될 사실을 들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죠. 무엇을? 이번에는 지원이 물었다. 한 여인이 낯설고 허름한 여관을 찾아들었다가 홀로 돌아가는 뒷모습에서 내가 무엇을 읽었을 것 같습니까? 그네는 갑자기 아픈 곳을 찔린 듯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은 남편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돌려 세워지듯이 홀로 나왔던 거죠. 해야 할 말은 한마디뿐입니다. 당신은 그 남자의 여자가 아니라는. 미행이 취미예요? 지원의 화가 난 음성을 백민은 개의치 않았다. 당신은 그런 것을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무척 세심하게 주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거의 성공적인 것이어서 그럭저럭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자는 그 말 끝에 아주 낭낭하고 높은 목소리로 웃었다. 재미있군요. 잘도 두드려 맞추고 있어요. 그 상상력에다 몇 점을 주면 될까요? 점수 같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귤을 꺼내들더니 우악스럽게 한 입에 넣고 우격우격 씹는다. 아니, 그 껍질을. 귤을 통째로 우적거리고 있는 그 입처럼 남자의 눈이 여자를 삼킬 듯할 뿐 말이 없다. 회전 비행기가 끼룩거리면서 땅에 내려앉자 관리인인 듯한 남자가 선심이었다. 표 없이도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오르시죠? 여자는 웃으면서 돌아섰다. 그들은 나란히 거리로 나섰다. 내거리 한 모퉁이에 서 있는 공중전화 부스 옆을 지나다 말고 우뚝 서며 백민이 웃는다. 하마터면 지금 저 속으로 또 빨려들 뻔했어요. 볼 일이 있으시면 해야겠죠. 안지원을 찾으려고 전화통 속으로 뛰어들 뻔했다니까요. 길에서 전화만 보면 그냥 매달려서 다이얼을 돌리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옆에다 두어두고도 또 찾으러 갈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털컥 끊기는 전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는 절벽 같은 전화기라는 기계.
나는 그 절벽의 상태가 안겨주는 어마어마한 비웃음을 듣지요. 당신에게서 그 일을 겪고 난 뒤부터 전화기가 눈에 띄기만 하면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안지원이라는 여인 때문에 화가 치밀 것도 같고 숨이 막히게 그리워지기도 해서 도무지 마음을 수습할 길이 없을 정도였죠. 고백이군요. 아니, 항의입니다. 그는 여자를 돌아보며 어조를 높였다. 고백은 이미 빗 잃은 비 맞은 깃발에 지나지 않죠. 난 싸우고 싶은데요. 난 싸움에 말려들 정도로 순진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들은 덕수궁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늘을 향해서 비죽비죽 뽑아내린 빌딩을 둘러보다가 한 곳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의 느끼하고도 허한 현기증이 맨 위층까지 그들을 운반했다. 쉽사리 적응이 되지는 않으면서도 어쩌지 못해서 서로 결탁해야 하는 기계와 인간 사이에 재미있는 단편을 예시하는 네모진 장방형의 통수. 지원은 그 속에서 백민과 두 사람만이 갇혀있는 동안에 백민이라는 사나이에게서도 그렇게 느끼하고 허한 현기증을 잠깐 겪었다. 그 빌딩 맨 위층의 스카이 라운지에는 어항 속 같은 조용한 밀도와 묵직한 한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창변에 자리를 잡았다. 맑고 투명한 기구 위에 나란히 앉은 느낌이다. 요즘의 일은... 여자의 물음에 남자는 자신 있는 표정이다. 불안할 정도로 호조. 이 메마른 거리를 휘어잡은 신화 속의 영웅이 되고 있다. 여자의 말에 사나이는 여유 있게 웃으며 대답한다. 영웅은 워낙 거리 위에나 있게 마련이었죠 아마. 그럴걸요. 영웅은 죽어서 눕는 때 이외에는 편히 쉴 날이 없을 거예요. 타락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영웅은 설정한다는 건 알고 있겠죠. 브랜디 알렉산더를 2잔째 주문했을 때 낯익은 얼굴 너댓 명이 물살을 헤치듯이 그곳으로 들어선다. 그들을 보자 백민은 갑자기 긴장했다. 조종사들입니다. 백민의 말을 지원은 부정했다. 아니요, 신문사 기자들인데요. 답답하군요. 인기라는 기체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발견한 이후로 남자는 집중력을 잃었다. 그 신문 기자들은 여자의 편에서도 서로 알아볼 만한 사람들이다. 문득 그쪽과 이쪽 사이에서 풍문이라는 바람이 일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풍문. 묘한 생리를 지닌 바람. 당사자들과는 상관없이 치닫는 모사. 풍문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외롭다. 풍문의 주인이기는 하되 풍문은 그 주인과는 상관없이 헛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풍문. 때로는 알차고도 대립적인 외로움이 이 풍문과는 아무 관련 없이 허망하게 돌려 세워지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요컨대 풍문이란 그 주인공을 소외시키는 선수인 것이다. 아무래도 저 조종사들을 만나보고 와야 할 것 같아요. 백민이 양해를 구했다. 이쪽을 알아본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찾아서까지 만날 건 없지 않을까? 인기라는 비행기는 자주 정비사의 손을 필요로 하거든요. 가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미 이쪽 정찰을 완전히 끝낸걸요. 다 알아봤을 거예요. 하긴 한눈으로 보아두고도 못 본 척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꼭 만나야만 하겠어요? 지금 이 시기는 중요해요. 보기 좋은 백민의 얼굴이 희미한 광선 속에서 웃음 한 조각을 남기며 돌아섰다. 여자는 그 순간 고립된 가면을 보았다. 그 희미한 웃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공중에서 일렁거렸다. 그것은 의지의 웃음도 아니고 지원이라는 상대에게 주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딪혀야 할 것들에 대한 예비일 필요도 없는 그런 웃음을 왜 웃었을까?
그것은 과연 웃음이었을까? 그는 백민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어쩐지 조급해졌다. 그러나 어쩌면 그 웃음이 무구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 같기도 했다. 그렇다. 그런 것에 틀림없을 게다. 어느 한순간 호련히 자기 자신의 속박 속에서 벗어난 아무것과도 이어지지 않고 이 세상의 온갖 움직임 속에서 벗어나서 쉬고자 하는 뜻을 지닌 모습이었을 게다. 여인에 대한 관심도 야망의 열망에도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음을 잘 터득하고 있어서 일찌감치 그만두어 버리면 어떨까 하는, 숨겨져 왔던 인간의 본질적인 무의가 잠깐 얼굴을 드러낸 것일까. 그렇다. 그것은 가면이 아니라 숨겨져 왔던 본래적인 얼굴이었음에 틀림없다. 일체의 것에 닿지 않은, 이것도 저것도 소용이 없는,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은, 결국은 여자 편도 야망을 위한 수단도 그저 못 견디게 꺼림칙했을 게다.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무엇인가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환각에 지나지 않는다. 목적은 환각 속에서 신기루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람들이 제각기 버르적거리면서 목적을 향해 꿈틀거리는 것은 그냥은 죽기가 싱거워서 그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백미는 지금 가고 있다. 인기라는 목적을 향한 수단의 층계를 밟기 위하여 가고 있고, 이제 곧 부딪히고 그것을 밟고 일어설 것이다. 지원은 지금 자신은 아무런 인연도 없는 자리에 맥없이 던져져 있다는 생각에 빠졌다. 한쪽의 죽지가 부러져 나간 병신살스러운 몰골로. 지원이 몰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를 향해 나가자 백민이 뒤쫓아 나왔다. 겨울 날씨답지 않게 포근한 기류는 어둠까지 누그러뜨려서 한결 부드럽다. 그들은 줄곧 아무 말도 없이 걸었다. 서소문, 육교에 가지런한 아크릴 등이 푸른 물속 같은 그늘을 인도 위에 흘리고 있다. 그 길을 거쳐서 계속 걸었다. 그 푸르고 차가운 그늘을 헤어나와서 다시금 눅지근한 거리로 들어섰을 때 남자 쪽에서 입을 열었다. 우리 밥 먹는 걸 잊었군요. 배고파요? 아니, 조금도. 하지만 배고프지 않아요? 별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배고프지 않다는 사실이 뭐가 그토록 감격적이죠? 식욕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는 것이 나에게는 희망이니까. 그렇게 구차스러운 자리에다 희망을 심지는 말기로 하지. 도무지 내심을 알 수가 없어집니다. 뜨겁게 활활 불붙을 수 있는 요소를 잔뜩 지니고도 저만 치서 이쪽을 그저 노려보고만 있는 것 같은 여자. 도덕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하는 것은 안중에도 넣으려 하지 않으면서도 엉거주춤하는 그 자세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아직은 무엇이 아직도 모자라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첫 순간에 폭발하죠. 성숙 과정 같은 것은 생략한 것이 애정의 생리라고 말입니다. 사랑을? 애정을? 그것을 입에 올려요? 장난 정도도 못 해내면서 그렇게 웃어 치우렵니까? 딱정벌레처럼 느껴져요. 그런 태도는. 딱정벌레는 건드리면 냄새를 피우게 마련이죠. 애당초 건드리질 말아야죠. 별다른 뜻 없이 말하던 여자는 갑자기 전신이 아릿하도록 구체적인 외로움에 짓눌렸다. 결코 어느 무엇과도 이어질 수 없는 고립된 세계. 여자는 얼굴을 들어 남자를 정시한다. 가로등 밑에서 갑자기 확대되는 눈길. 그 얼굴에도 이쪽 눈길에도 제각기 가누기 힘든 갈망이 원망스러울 만큼 서려 있었지만 여자는 문득 남자의 입술에 밀착된 자신을 상상해 본다. 그러나 그 상상보다 더 조급하게 필연적으로 올 처치곤란한 궁얼을 실감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죠.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을 때 백민의 얼굴은 천천히 흔들리며 멀리 떠내려갔다. 갈망이 쓰러지는 뒷자리의 파문은 잔잔하고 슬펐다. 남편은 돌아와 있지 않았다. 그러나 비어 있어야 할 남편의 방에는 불이 밝혀지고 남편의 목소리가 의젓하게 방문을 열면서 주인 여자를 맞는다. 잿나비로 불리는 남편의 친구 김영두는 겉장이 걸레처럼 너털거리는 일본 오락 잡지를 손에 들고 아주 익숙한 표정이다. 늦으셨군요, 아주머니. 네, 어디 좀 들러오느라고. 어서 들어가 쉬세요. 남영은 곧 오겠죠? 주객 전도가 멋들어지다. 왜소한 체구에 박복하기 짝이 없는 얼굴이면서도 목소리만 걸찍해서 어느 것이 진담이고 어느 것이 농담인지를 알 수 없을 재담을 시종여일하게 국수 뽑듯이 줄줄이 뽑아내는 친구다. 꽤 오랫동안을 동가식 서가숙 해왔기 때문에 알몸 하나로 세상을 견디는 것이 그의 경우에만은 이상할 것이 못 될 정도로 당연한 일이 되었다. 희고도 빨간 살빛 덕인지 또는 글재주, 그림재주 할 것 없이 손만 대면 못 해내는 것이 없는 그의 잔재주 덕인지 언제인가부터 잿나비라는 별명이 붙어 다녔다. 그렇게 굴러다니면서도 아니 그렇게 굴러다녀야 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용케 낙천적인 인물이다. 오히려 정신건강상 필요한 최소한의 양념 정도의 비에마저 억누르던 버릇이 낙천의 갑각이 되어서 그것이 때때로 뻔뻔하게 작용될 정도로 어느 면으로는 무뎌져 버린 인간이다. 남편은 그러한 친구라면 마치 데리고 들어온 자식을 감싸듯 눈치를 슬슬 보고 어루선을 치면서 자기의 날개 밑에 두려고 애썼다. 시리에 빠진 가난한 작가와 더불어 집에다 진을 치고 몇 날 며칠씩 술로 세월을 보낸다든가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친구가 얻는 전셋집에 전셋돈을 덥석 보태어주는 등 새칭 호인의 표본이다. 잿나비 씨는 자정이 넘자 미안하다는 듯 투덜댔다. 그 친구 싱거운 친구로군요. 날 보고 먼저 가 있으라고 일러놓더니 오늘은 오지 않을 모양이죠. 기실 잿나비 씨에게는 남송운이 있거나 없거나 별 상관이 없을 일이다. 있어 주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마음 불편해할 사람이 아니다. 지원은 어느 때나 다름없이 현관으로 통하는 거실문을 잠그다가 쓴웃음을 짓는다. 환하게 밝힌 남편의 방은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주인이었다. 마치 출근하는 남편처럼 잿나비 씨의 아침 출타가 순서에 따라 끝난 얼마 후에 전화벨이 울린다. 무심하게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지만 이미 그 여자의 내부에서는 누구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 백민입니다. 지금 촬영소로 가는 길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면 깨워놓고 가려고 전화를 했죠. 아침은 어땠어요? 뭐 평일대로 아침 먹고 그리고 쉬고 있어요. 아침 식사는 맛이 있었어요? 뭐 별탈 없이 잘 먹었어요. 그럼 무리하지 말고 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전화할 때까지 꼭 집에 있어줘요. 이쪽의 대답 같은 것은 필요도 없다는 듯 명령일변도의 전화는 끊어졌다. 여자는 수화기를 놓으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아득한 옛날부터 이런 것을 꿈꾸어왔던가. 스산한 여운을 남긴 허무한 단막극. 그네는 종일 우울함을 씻어내지 못하고 외출 준비를 했다. 그리고 나가려던 참에 전화는 그를 나무라듯 영락없이 걸려왔다. 지금 만나야겠어요. 곧 나오시죠? 성급한 목소리를 여자는 조심스럽게 밀어냈다. 나 다른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던 길인걸요. 얼굴만 보여주고 가면 돼요. 그 근처까지 곧 달려갈 겁니다. 큰 길 모퉁이에 찻집이 있는 걸 어제 보아두었는데. 잠깐 말을 끊던 그는 분연하게 말을 이었다. 앞으로
당신의 마음은 나의 거울이고 당신의 형편은 나의 미래입니다. 전화는 끊겼다. 입고 있던 옷을 거울에 비추어 본다. 비추빛 치마 저고리가 조촐하게 잘 어울렸지만 유부녀 냄새가 짙은 느낌이 싫어서 싫었다. 그네는 그것들을 훌훌 벗어던지고 간편한 스웨터에 스커트를 찾아 입고 검은 외투에 검은빛 시폰으로 스카프를 겸했다. 찻집은 낡아빠진 3등 객차처럼 길고 창변을 따라가면서 놓인 객석은 불결했다. 담배를 물고 창밖을 보고 있는 백미는 우울해 보였다. 우울한 김에게 약간의 초조가 곁들어 있었다. 여자는 맞은편 자리에 말없이 앉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묘하게도 상대방의 우울한 기분과 약간의 초조함이 애누리 없이 전염되어 왔다. 뭘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틀림없이 오리라는 것을. 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때는 지나가 버린 거니까. 장난에 지나지 않을 자존심의 해임수라든가 마음속에서 혼자 치는 점괘로 달려간다든가 돌아선다든가 하는 것은 어린 사람에게 있는 일. 또 우리 같은 사이에 그런 망설임이 있었다 해도 그 망설임은 이미 우리들의 우연 속에서 백기를 들고 말았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묻자 백미는 주머니에서 흰 손수건을 꺼내 그것으로 뺨을 뻑 문질러 보인다. 빨간 밑화장이 진하게 묻어났다. 이겁니다. 채 씻지도 못하고 달려온 이거. 여자는 맥없이 웃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것을 나에게 묻습니까? 남자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 표정이 미숙아와 같은 인상을 주어 여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얼굴이 분노의 불길이라면 좋았을까? 잘 어울릴까? 제발, 제발 화를 내주어요. 죽일 듯이, 태울 듯이 화를 내주지 않겠어요? 여자는 담뱃불을 끄면서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날씨는 진한 잿빛. 가로수의 헐벗은 가지에는 먼지가 켜로 앉아서 괴로운 목마름이다. 분명히 무엇인가 말려 들어가고 있었지만 어쩐지 그것이 치차가 잘 들어맞지 않아서 엉성하고 어색한 허전한 비틀린 공허감이 확대되어 왔다. 가야 해요. 여자는 간단히 말하고 일어섰다. 여자가 택시에 오르자 백민도 따라서 옆자리에 앉았다. 사보이 호텔 쪽으로. 여자 쪽에서 간단하게 행선지를 말했을 때 백민의 얼굴은 노여움으로 부풀었다. 그래요,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더 심하게. 그리고 그것이 폭발되어야 해. 어서. 차는 번화가로 뚫고 들어간다. 도배의 어둠은 탁한 빛으로 온다. 미처 어둡기 전에 불빛들이 설치기 때문이다. 백미는 스스로를 다스려가며 여자를 부드럽게 바라본다. 이대로 나와 함께 가지 않겠어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아요? 바보, 그 분노를 다시 꺼쳐버렸구나. 독수리처럼 채 가지고 가는 거지. 뭘 묻는담. 너는 인기와 돈에는 독수리면서 남자로서는 병아리지 뭐야. 채워간다고 해서 못 이기는 채 끌려갔을 리도 만무하면서 여자는 속으로 짜증을 냈다. 하기는 함께 갔대야 거기 무엇이 있을까 빤한 이를테면서. 하긴 지금 남편과 함께 있는 시끌벅적한 친구들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것이 즐거울 리도 의무일 것도 없다. 그렇다고 백민과 함께 간단히 뺑소니를 칠 마음도 없다. 처음부터 그네의 욕구에는 방향이 없었다. 고개를 돌려서 백민을 바라본다. 행동의 방향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아쉬움을 짜증으로 뒤범벅시키고 있는 남자의 표정은 다시금 인생의 미수가.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하여 거리는 둥둥 떠서 흐른다. 사람들이 길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사람으로 하여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다. 쇼윈도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있는 대로 외쳐 부르듯이 눈부시다. 크리스마스 트리, 인조의 빙설, 산타클로스, 선물 스타킹, 산타의 스틱, 은종이로 된 종, 그리고 은과 금빛으로 이어지고 또 이어진 반짝이는 술들. 백화점의 문은 들고 나는 사람들로 미어질 듯이 빽빽하고 케이크점의 문전에 돌진하는 젊은이들. 식료품집의 산더미 같은 음식과 술병. 돈을 지불하면서도 탈취해 가듯이 물건을 빼앗아 안고 가는 사람들. 양품점 안에서 조바심을 치는 갖가지의 물건들. 남자들의 방성과 여자들의 교성. 백화점 옥상에서 다름질 치듯이 올라가는 전자 광고판만은 이러한 모든 것을 깔깔 웃어주듯이 꼬리를 치며 돌아가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핑계가 좋다. 저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과 몸부림은 저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살고 있다는 괴로움을 잊고자 함일까?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다. 택시는 인파 속을 간신히 기어가듯 충무로 가운데 길에 섰다. 여자는 차에서 내리며 한 대 갈겨주는 기분으로 말했다. 이제 제발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요. 그 말이 주요해서 그가 참으로 전화하는 일을 그만둘 리도 없고 또 참으로 그래 주기를 바랐던 것도 아니다. 그냥 그래 보았지만 그것도 시원치는 않았다. 내 인생 도정에 새로 등장한 이 인물의 공격성은 어떤 색채의 그림을 그려주려는가. 모임은 남편 친구들의 부부동반이라 했다. 익숙한 친구들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레스토랑을 찾아가 술과 밥을 질탕치듯 먹어보고 그렇게 우글거리는 사람들 사이에 빌어먹을 속취미를 부끄럽고 지겨워하면서도 질색할 정도로 싫어하는 음식물을 어거지로 씹어보는 역설적인 쾌감을 맛보듯이 그냥 어울리고 말았다. 회의장처럼 네모 반듯하고 넓은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서 여자는 아무도 모를 은밀한 미소를 즐겼다. 남편이라는 인물은 어제의 도박과 외박 사건을 이런 소란통에 쓱싹 해버리자는 속셈인지 연실 웃고 떠들며 설쳐댔고 친구들의 부인들은 새 옷과 새로 장만한 보석과 남편들의 진일보에 관해서 만족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남자들은 참고 참아왔던 일상적인 갑갑함을 이때에야 풀고 말겠다는 듯이 사무치게 유쾌하다. 테이블마다 둘러앉은 사람들. 여자를 앞에 앉혀놓은 남자의 그럴듯한 자기만족. 남자 앞에 앉아있는 여자의 자랑. 그리고 줄기차게도 먹고 마시기에 여념이 없으며 모두들 이때를 위하여 죽도록 저축해온 돈이나 기량을 한껏 발휘해보자고 발두둠질하듯 바둥거리는 모습들. 많은 수효의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 앞에 있는 여자를 유리해야 오를까를 호시탐탐하고 아무도 자기들 이외의 일에 시선을 돌릴 여유는 없는 눈치다. 여자는 그러한 수라장 속에 잠잠하게 앉아서 그들을 둘러보며 자기가 지닌 이 감미로운 고통을 아무도 모르겠구나 생각해본다. 어젯밤부터 있었던 백민과의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자기는 그것을 대단한 비밀처럼 만들고 그것이 대견해서 지금 웃는다. 그는 웃음 띤 얼굴로 남편을 바라본다. 남편은 아내의 관대한 태도가 즐거워 벙식거린다. 남편은 편리한 오해를 하고 있구나. 아, 이 기묘한 오해의 맛. 나는 오해의 주인이로다.
지호는 남편을 상대로 그렇게 엇갈리는 지점에서 문득 존재감을 챙긴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 무엇인가를 속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재미있어서 그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놀랍다. 그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 오래간만에 제법 살맛이 날 정도다. 아니, 저희는 왜 아까부터 말참에도 않고 저렇게 혼자서만 희죽희죽 웃는다지? 뭐 좋은 일이라도 있수?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좀 나누어 합시다. 친구의 부인이 토라지는 척한다. 별것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들 모인 것이 좋아서 그렇죠. 이 떠들썩하고 흥겨운 장면이 좀 유쾌해요. 남자들이 맞장구다. 그럼 이따금 이렇게들 분출하는 것이 좋지. 사는 게 뭐라고 그저 계속해서 지지고 볶기만 하겠소. 고맙습니다. 안지원 여사의 그 웃음, 이 모임, 이 자리, 이 시간을 축복하는 그 미소가 고맙고 말고요. 지원은 여전히 활짝 웃었지만 혼자서 속이 간지러워 남몰래 미칠 지경이다. 그러나 그네들은 곧 화제를 돌리고 열심히 떠들썩이다. 여자는 자꾸 웃었다. 피에로. 얼룩덜룩하고 헐렁한 옷에 빨간 콧갈모자와 세모진 눈썹과 눈, 그리고 익어서 곧 떨어질 듯한 빨간 코와 염치 없이 오므라든 입. 그 피에로가 웃는다. 어린 시절의 어느 날 서커스단의 엉성한 천막 가마짝 객석에서 비어있는 무대 위를 어정거리며 희죽희죽 웃던 피에로를 보며 혼자서 골을 낸 일이 있었다. 관객은 객석에서 피에로를 못 견디게 놀려댔지만 지원은 오히려 이쪽이 그 피에로에게 놀리운다는 생각에 골이 난 것이다. 무신경한 듯 그저 끝없이 희죽희죽 웃는 피에로의 의중을 알 길이 없지 않은가. 너희들은 멋대로 놀아라. 나는 그저 웃어주지만 내 내장까지야 뒤집어 보겠니. 또 설사 나의 내장을 뒤집는다 한들 내 심볼을 끄집어낼 재주야 있겠니. 실컷들 발광을 하렴. 너희들이 소란을 떨면 떨수록 내 뱃속은 느긋하니까. 그 피에로의 내심을 누가 짚어볼 수 있었을까. 지호는 어린 소견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천대하고 웃어주는 피에로의 여유가 셈이 나서 피에로를 미워하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모를 의중을 가지고 혼자서 희죽희죽 웃을 수 있다는 것. 흐뭇하기 짝이 없다. 웃으면서 둘레둘레 둘러보던 그는 갑자기 한 곳에 부닥쳤다. 아뿔싸. 그의 시선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메어달린 조그마한 천사 앞에 멈췄다. 천사. 날개를 가진 천사.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그 천사의 날개도 외짝이다. 누구의 짓궂은 장난이었던가. 실수로 인한 부상이었던가. 그 천사는 한쪽 날개만을 짐스럽게 짊어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짝을 지워 있어야 할 것에서 한쪽이 없어졌을 때 그 나머지 한쪽에 가중되는 무게가 곱절 이상이 됨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다. 그만큼 가벼워야 할 텐데 그만큼 더 무겁다. 다리가 한 짝 없어졌을 때 나머지 한 다리는 곱절의 무게를 견뎌야 하고, 팔이 한 짝 없어졌을 때 남아있는 한 짝은 없어진 짝의 목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눈이 한 짝 못 쓰게 되었거나 귀가 한 짝 고장이 났어도 나머지 한 짝의 역할은 배가 되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 외짝 날개의 천사. 타락한 천사로군. 날개가 외짝뿐이니까 저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그래 혼자 웃으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무거운 외짝 날개를 짊어지고 무엇이 우습다는 거냐. 남편이라는 허울 좋은 한 울타리를 내세워 놓고 내가 쌓은 내심의 성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 안에서 무엇을 섬기려고, 무엇을 모실 수 있겠다고. 지금까지 비어있는 성을 그토록 열심히 쌓아왔던가. 웃음에서 곧 맥이 빠지고 위축되어 갔다. 한 짝만 남은 날개를 곤태롭게 늘어뜨리고 주저앉은 처량한 몰골. 그 유쾌한 속물 떼거지들은 그렇게 그냥 돌아서기가 아쉽다면서 호텔 스카이 라운지로 몰려갔다. 침침하고 우묵한 실내는 긴급 출동한 보조 의자로도 자리가 모자라서 손님들이 서성거릴 판이다. 곧 자리를 마련하겠노라는 웨이터의 말을 따라 기다리는 동안 여자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다. 겨울 날씨에도 대기는 살결에 만만할 정도였고 어둠은 부드럽다. 옥상 벤치에는 비둘기처럼 쌍쌍이 어울린 남녀들이 무화경이다. 보일러 굴뚝에는 인생이나 천체가 무슨 아랑곳인가. 뜨거운 것은 배제, 배제, 배제다. 그러나 그 뜨겁고 뜨거운 입맞춤. 그 이전은 무엇이고 그 후는 무엇이겠는가. 여자는 고개를 한껏 젖혀 하늘을 본다. 땅으로부터 꽤 높지기는 와 있구나. 그러나 더 갑갑하고 더 절망적이구나. 땅으로부터 꽤 높지기 와 있지만 하늘과는 상관없다. 그는 옥상 위를 천천히 걷는다. 또각 타일을 울리는 소리. 안으로 파고드는 그 자신의 구두 소리. 남은 것은 그것뿐. 비밀도 웃음도 속절없이 스쳐가 버리고 고집스러운 하이힐 뒤쪽에 묻은 쇠. 그리고 소리. 그래도 타일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아직은 정직하게 그 소리로 대답을 해주지만 으스스 소름이 끼칠 정도로 혼자라는 것에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